문제는 보수야. 보수 세력들이 지금 표를 줄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샤이 보수라는 얘기도 있고 한때 40%에 육박하던 보수 세력이 지금 괴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이 보수 세력이 누구를 지지할지 이번에 저희가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수의 핵심이라고 하면 TK인데 저희가 TK의 보수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아일보 대구취재본부장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보수 밑바닥 민심의 바로미터죠. 대구로 가보겠는데요. 이권효 동아일보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예, 대구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지금 이제 격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선을 대하는 현지 민심 좀 전해주시죠. 네, TK 지역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좀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이 차분한 것은 어떤 무관심이나 어떤 표심의 표류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구속이라 하는 이 엄청난 현실을 마주하고 처음에는 상실감이 젖었지만 이제는 TK 지역이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럼 당장 이번 대선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또 고도의 저울질이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상승세가 놀라운데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뜨게 되면 그러면 결국 TK의 민심, 안철수 전 대표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대항마로서 지지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는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두 후보가 지금 TK에서 그렇게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은 아마 공통적으로 뽑아보면 두 후보가 좀 믿음직하지 않다. 어떤 이전처럼 TK 지역이 이제 어떤 묻지마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두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두 후보가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좀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TK 지역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함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막말하는 이미지로 좀 가볍다. 그래서 좀 지지를 하기에는 좀 개운치 않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신뢰가 TK에도 계속 낮은 이유도 최근에 단적인 예로 이번 달 12일 날 상주군의 여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김재원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좀 듬직하지 않다, 좀 차갑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봐라,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배신자가 아니냐. 그 진실을 말하는 내가 왜 배신자냐. 그래서 TK 지역에서 여전히 이런 걸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의 지지는 낮을 거고 인정하면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유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TK 지역에서는 바로 그런 태도를 좀 못마땅하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유 후보의 어떤 그런 어떤 좀 냉정한 어떤 생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TK 지역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내는 그런 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런 구도 속에서 아까 질문하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TK 민심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현지 민심이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후보들에게는 아직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들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우뚝 섰죠. 보수 진영에서는. 하지만 본인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상당히 날선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좌파나 얼치기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파의 동정표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수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해서 파면을 시키고 감옥까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우파의 동정표를 노리고 하는 참 비열한 짓이다. 5월 9일 날 우파 신정부가 우리가 이기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의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홍준표 성남지사가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의 자유한국당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두 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말도 안 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보실까요? 김진태 후생가회 나보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김진태 의원, 홍준표 명불허전 듣던 대로 대단하십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이 오고 갔어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원래 있는 얘기가 저희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진태, 니 임마 잘해라. 맞습니까? 이거? 예. 강원도 태극기 니가 알아서 잘 맡아라 라고 했더니 김진태 의원이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약속해 주신 것만 잘해주면. 무슨 약속이죠? 태극기 니가 알아서 잘 맡아라. 이거 그러면 태극기 표심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약속해 주신 것만 잘해주면 이거 무슨 약속입니까, 이재명 차장? 약속한 게 뭔지 저희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제 만찬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찬에 있었던 이제 그 한국당의 관계자들을 다 총화해봤는데요. 약속한 건 이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한 얘기는 바른정당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바른정당이 이 당을 망쳐놓은 주범인데 그 주범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홍준표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에게 한 얘기고 홍 후보가 충분히 그걸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것만 잘해주면이라는 뜻은 결국 바른정당과 굳이 연대라고는 하지 말라. 어차피 소멸될 정당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이런 것을 김진태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했고 결국 홍 지사도 알았다. 그러니 너만 믿고 태극기 민심을 가져와라.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은 거죠. 결국 홍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홍 지사가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체 후보 중에서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 1대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보수 표심을 다 데려와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태극기 표심을 또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바른정당을 또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고 가장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지금 홍준표 후보일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얘기는 일단은 태극기 민심을 잡을 테니 너도 도와달라. 그것이 사실 첫 번째 과제인 거죠. 그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홍준표 지사가 아닐까라는 것들이요.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1대1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세력표를 내가 어느 정도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홍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좌파 둘, 아마 심상정 전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얼치그 좌파 하나,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는 유일한 보수표 내가 다 나오면 내가 된다 해서 사자구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대선의 판세에 홍준표 전 지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아까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위 사자구도론 그 사자구도론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 바른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 혹은 연대하지 않겠다. 혹은 흡수하겠다. 흡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거고. 1대1이 아니고 흡수. 그리고 국민의당과는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면서 선거 구도를 좌우로 두 개로 쪼개되 보수는 자기를 중심으로 단결할 거고 소위 좌파라고 하는 쪽은 여러 개로 분열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산 속에 나오는 거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보수 40, 좌파 40, 중도 20 이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화된 어떤 구조를 짜놓고서 우리만 단결하면 이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난 총선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실패한 게 드러났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구도를 붙였는데도 졌던 게 이제 확인된 건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10%에서 15% 사이가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5%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안철수 대 문재인의 맞대결 박빙 승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경우에는 결국 그 얘기는 보수가 대거
그 투표를 하지 않는다 내지는 네. 한쪽으로 전략적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우는 그 선거 시점의 전국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 그러니까 그 보수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밋밋하게 선거가 간다면 충성도가 강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보수 후보들 간의 물밑 움직임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간 그런 분과한 작은 집에 불과합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엄석 부리고 그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본당으로 다 돌아올 때다. 결국은 국민의당도 자기가 있었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 구도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정치를 22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집에 신발 사놨다. 집 나간 동생아 들어와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들어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사실 당내에 있는 좀 친박과 강성 친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마 바른정당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합쳐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보수의 표심은 어디로 갈지 향후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